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모든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부자 농담의 주인공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왕세자인데 지금의 왕은 누구이며 뭘 하고 있을까요? 그는 총리인데 내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입헌군 주제일까요? 그냥 왕정일까요? 그리고 국호는 무슨 뜻일까요? 이슬람 덕질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봅니다. 24년 5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덕질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듣게 되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해보자면은 무함마드가 이름이고 살만의 아들이며 사우드 가문이다. 지금 녹음을 다 끝낸 덕질인은 밖에서 누워있는데 네. 굳이 알려주는 수고를 하러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아, 밖에 스피커 꺼놨어요. 아, 그래요? 들어올까봐. 잠시 후에 알려줄 거예요. 오랜만에 뉴스 라운드업을 좀 하고요.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뉴스 라운드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제가 쓰여지는 역사인데 그렇게 볼 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쪽에 라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파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라파흐라고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표기가 많이 헷갈렸었는데 요즘은 통일했더라고요.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라파 검문소가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검문소인데요. 그래서 가자지구에 전쟁 난민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철조망이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사진을 보았다면 이곳의 사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곳엔 난민 캠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부터 이스라엘이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란민촌에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 긴급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쌩까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피란민촌을 공습해서 최소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뉴스라는 걸 언론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적했어야 됩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시설도 아니고 피란민촌을 공습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공습으로 인해서 4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는 여성이 12명, 어린이가 8명, 노인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다 군인이 아닙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난민촌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라고 말했어요. 네. 피란민촌에 미사일을 때려붓고 정밀 타격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이 작전 계획을 미국에도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위직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정밀 타격으로 타겟 2명을 사살하고 민간인 45명이 사망한 거죠. 네,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보도되는 게 옳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추산한 가자전쟁 발발 이후의 사망자 숫자는 현재 36,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숫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타냐후는 라파에 대한 지속적인 공세를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가자 주민에 대한 임시 체류 비자를 기존 1,000명에서 5,000명으로 임시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민주당 내부가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네, 해당 레드라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라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이뤄질 경우 무기와 포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공습이 이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 중이란 말밖에 사실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기 산업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이 끊긴다는 건 미국의 군수 산업체들이 큰 고객을 잃는다는 뜻이고 네. 이것은 미국 정치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엮어서 나토의 사무총장이 나토가 공급할 수 있는 무기들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군수 산업체의 로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로 갈 수 없다면 러시아를 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외교를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을 죽인 게 죄가 아니라는 소리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엠네스티는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이든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뭐 이집트에게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주변 중동에게도 제일 넌시누는 네타냐후예요. 이 지조차하고 지금 전 지구를 곤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네. 요때 같이 신나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학 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한 학생들을 미국 밖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별로 볼 수 없는 미국의 재미있는 풍경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 자유당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예. 트럼프는 신나 있습니다. 맥락을 길게 느려들어 보면 21세기의 못돼 먹은 전쟁 범죄는 주로 영국, 미국이 저질렀는데 주로 미국이죠.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전쟁 범죄들이 꽤 많았습니다. 민간인 사례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수사를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받고 있는 군인들을 트럼프가 특진시켜준 적이 있어요.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런 사례는 드물거든요. 그 다음 사례가 지금 네타냐후입니다. 이런 거 국제사법재판소의 논의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전례를 트럼프가 먼저 만들었고 네타냐후가 좀 더 확장판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는 거고요. 저는 전쟁범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민간인 살해한 혐의 아니면은 뭐 걸프전 한참 지났지만 걸프전도 21세기잖아요.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 살해한 혐의 같은 걸로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죠. 자원봉사 나온 의료진하고 종군 기자를 복수의 사람들을 죽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전쟁 범죄의 정의 중에 있어요. 레드크로스를 하고 있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레드크로스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레드크로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안 돼요. 네. 둘 다 전쟁 범죄예요. 그래서 의료선은 어느 국가의 의료선이든 헬기 마크보다 더 크게 상단에 레드크로스가 있죠. 하얀 바탕에. 근데 이미 네타냐후와 이스라엘군은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다가 본 제일 막 나가는 전쟁입니다, 이거. 그리고 구호선이나 구호 물품에 대한 공격도 자행했고요. 그리고 아까 라파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라파 검문소가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동네를 떠날 수 있는 곳이 딱 3군데 있어요. 가자시티 북쪽이죠. 이스라엘로 통하는 곳 한 곳이 있어요. 네. 거긴 진작 막았겠죠? 이집트로 통하는 곳이 2곳이 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시에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막았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라파인 거예요. 마지막 숨통 주변에 피란민촌이 있는데 거길 친 거라고요. 네. 여기까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혹한 짓인지.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그래서 보도 태도인 겁니다. 난민촌이라고 전쟁을 치르는 쌍방이 다 알고 있는 곳을 폭격한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다수 죽였죠. 국내에서 특히 보도가 적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건데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골라주는 AI가 이 관련된 보도를 다 빼먹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안 통하는 미국도 상황은 물론 비슷하겠죠. 아마. 네. 미국은 뭐 더 고통스럽겠죠. 보수 언론은 물론 상당수 언론사들이 지금 반전 시위 미국에서 번지고 있잖아요. 이걸 반유대주의로 편가르기해서 보도합니다. 그러면 보도가 쉽죠? 네. 중립에 환장한 언론인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언론일수록 혹은 뭐 우리나라 포털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팔레스타인 영아 참수 가짜뉴스가 있었죠. 이건 되게 오랫동안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이번에 일어난 영아 사례는 아주 점잖은 언어로 보도합니다. 피란민 지구 공격 끝. 아니 민간인도 죽이고 적십자로 써있는 것도 쳐들어갔다니까. 원래 그게 다 전쟁 범죄라니까. 이런 서양의 미지근하고 온정적인 태도가 네타냐후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고 저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네. 이스라엘 조사 중인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하는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들 녹음하고 있는. 모사드죠. 유명한 정보기관이죠. 네. 모사드의 전 국장이 현세재판소 검사한테 가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검사 가족 안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검사의 남편 사진 보여주고 했다.
라는 보도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꼴통들한테 힘 실어줘서 생기는 일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최초의 전쟁 발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조여들어오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팽창적 시오니즘이 거기 끌려들어가가지고 지금 네타냐후 개인의 이해에 끌려들어가가지고 학살까지 번진 겁니다. 고작 네타냐후 하나 살자고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런 정도고 우리말로 돼 있는 뉴스만 봐가지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오니즘의 원류까지 걸어 올라가면은 뉴스 아카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드레피스 사건이나 전 유럽의 유대인 혐오부터 시작이 됐죠. 그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전쟁은 시오니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반유대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논의가 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자와 서한지구의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한 3세대 어른들을 그렇게 치면 1세대의 어르신들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집 열쇠를 상징적으로 들고 가자로 쫓겨옵니다. 원래 우리 집 수천 년 살았던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면서 잠시 피난 간 걸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 라파 피난촌까지 몰려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식의 자식들이 자식의 자식을 업고 들치고 가서 피난민촌에 왔는데 거기에서 미사일이 들어온 겁니다. 네. 이런 얘기. 미사일은 미국이 줬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 이야기 이것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느냐. 21세기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죽기 전 현상처럼 봅니다. 23일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초청해서 취임 이후 첫 공식 만찬을 가졌고요. 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보수 언론의 제일 웃긴 제목의 기사가 그거였습니다. 훈련 부대의 해당 부대장이 여자였다는 소문을 내는. 예, 그거 커뮤니티 사이로도 엄청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 못된 기자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 부대장을 했던 99,999명의 남자 군인들을 얼마나 욕보이겠다는 거죠? 여튼 이건 상관없고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봤던 문장 중에 제일 웃긴 문장은 저거였어요. 모든 죽음을 태상병처럼 다룰 것인가? 아휴, 진짜. 네, 24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고기 굽고 계란말이 말았고요. 특히 이날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모여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대회 전날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사람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날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공개했고요. 공개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소통은 안 했어요.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기자들의 질문은 없었나 봅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기자들 연수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민생 토론회를 한 겁니다. 기자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특검 거부해놓고 웃으며 김치찌개 퍼주는 대통령을 국민은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헬마우스와 다르게 힘든 거 오랫동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통령실이 쇼츠도 만들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더라고요. 네네. 게다가 사진에 대통령실도 찍었는데 기자들도 찍었죠. 기자들이 찍은 사진과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의 차이점은 뭐죠? 기자들이 찍은 사진은 대통령이 센터에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참석한 기자들의 표정이 엄청 밝아요. 찾아보세요. 맞아요. 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대통령이 계란말이 하는 동안 접시를 뒤집어서 꼭 붙들고 웃고 있는 기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너무 상징적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인 줄. 계란 못 먹어 죽은 귀신. 영상 보면은 대통령이 계란을 2번 말다가 한 번 세우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오 하고 방청객 추임새. 와. 넣어주는데 정말 그 장면을 보면 성질 대폭발합니다.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기괴한 장면인지. 자, 우리나라 언론사들, 메이저 언론사들은 시장의 돈과 국가의 돈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돈으로 움직여지는 언론사 기자들이 권력자를 만나서 시간을 썼으면 그건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 일입니다. 네. 거기서 취재 안 하고 딴짓하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겁니다. 기자는 그러라고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시국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에 대한 기자사회의 반발을 접수해봤습니다.
1.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제가 다시 영상 봤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를 안 가리는 기자들로 다 교체하는 게 맞겠죠. 아니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 자리가 왜 있습니까? 2. 그래도 우리가 기자단이 대통령실이 술을 들이자고 했는데 그걸 사전에 반대했다. 네네. 답은 뭐죠? 취재만 했으면 술이 아니라 신라를 마셨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저라도 기자를 오래 하고 대통령실 출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저 기자들하고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괜히 그렇잖아요. 괜히 나은 사람 똑바로 취재활동했다가 요즘 대통령실이 이상한데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준비해서 갔는데 나 빼고 다 질문할 생각이 없어. 그런 망설였던 기자가 한두 명 있을 순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은 참 재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검사가 룸사롱에서 발견이 됐어요. 왜 갔냐? 놀러 갔냐? 아니래. 그 수사하러 간 거래요. 그럼 수사는 했냐? 아니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너무 놀고 먹는 분위기여서 나도 놀고 먹었다. 그 얘기잖아요. 바지를 입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번 정권 들어서. 이건 기자가 쫄았다기보다 조직을 위해서 예의 바르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돼요. 저는. 그런 게 사회생활이에요. 다 이유가 있고 이해할 만합니다. 대신에 그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동안 대중이 기레기라고 손가락질해도 절대 억울해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패경찰도 사회생활하고 마약상도 사회생활합니다. 부패경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부패경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버닝썬 경찰청장 윤국은 총경이 송파서에서 범죄 예방 대응 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밝혀졌죠. 이게 논란이 되자 경찰에서 윤국은 총경을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지금 인사발령 조처를 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없죠. 걸려서. 네. 28일 경찰은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냈는데요. 네. 치안지도관도 뭐 좋은 자리 아냐? 이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못 받았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구관 뭐 이런 겁니다. 네. 윤규근 총경은 버닝썬 사건 이후 원래는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자천선 발령을 갔었어요. 그러다 조용해지는 것 같으니까 올해 2월에 송파서로 다시 발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봐도 이 치안지도관은 그냥 퇴직대기 자리인 걸로 보입니다. 아까는 언론 부끄러운 얘기였고 이건 언론이 세상을 바꾸는 얘기죠. 네. 예. 이 취재를 종합 정리한 BBC 기자들, PD들이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 그 유튜브에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최초에 이 보도를 한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SBS 뭐 연예부 기자하고 계시던데 두 분이 온 세계인에게 욕 먹었어요. 빅뱅팬은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욕을 되게 잘하는 찰지게 잘하는 진상들은 거의 살해 위협으로 느껴지는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유상을 경험한 기자가 있었죠. 그중에. 이 기자들은 뭐 사회생활 할 줄 몰라서 저런 취재했냐는 겁니다. 그렇죠. 언론인은 똑바로 살면 세상을 구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기자들이 빠르게 자연도태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적단 불꽃이 또 사건을 하나 밝혀냈죠. 네, 서울대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네. 뒤져보니까 추적단 불꽃은 기자협회에서 보도상을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일하게 기자가 아닌데 보도상을 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나는 꼼수대팀이 민주언론인상을 받았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언론인들을 좀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계란말이 보도 네. 지금 포털에서 찾아보죠. 우리 흔히 아는 막 고발뉴스, 뭐 민들레 이런 조그만 회사들 아니면 다 그냥 동정 보도하고 끝났습니다. 훈훈해요. 이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존재가 없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기자들도 얼굴을 다 내밀고 있잖아요. 단체 사진도 찍었더만. 대통령실 출입기자 해가지고 같이 오찬하거나 출입기자 명단쯤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실명제를 포털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기자는 대중에게 중요한 선수거든요. 자, 끝으로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거부권이 이겼다. 이로 인해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제2의 요구. 네.
다시 의결하라는 요구가 네. 있을 때 국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이 의결이 됩니다. 보수 언론이 이 제의 요구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요즘. 거부권이란 말을 안 써요. 네. 제의 요구라는 말을 써요. 재의결 당시 본회의 출석위원은 294명이었고요.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찬성 179,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올릴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부결되었다는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너넨 보수가 아니야. 보수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너넨 자식도 없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격렬하게 항의했고요.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면서 항의했습니다. 그거 화를 내던 할아버지 중에 한 분 언론인들이 인터뷰에서 밝혀냈죠. 그 자리에 지금 전혜원 기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월남전 참전 용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고엽제 전후회나 해병대 전후회나 해병대 관련 단체가 보수 정당의 반대 목소리 되는 거를 보기가 힘든데요. 지난 주말에 집회도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보도 같은 거 찾아보시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아젠다의 집회인데 빨간색 티셔츠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특종이 나왔죠.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회수되던 날, 국방부로 회수되기 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3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개인 폰이랍니다. 그렇고요. 뭐 그거는 뭐 해석해주는 데들이 많을 테고 이런 것도 많이들 해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당 내 내부 단속이 됐다. 네. 예. 우리 추경호 짱이다. 지금 뭐 5표를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 시사 프로 보면 얘기 많이 하는 거. 안철수 또 철수하고 거짓말하는 거냐. 동작 이수진 제정신이냐. 뭐 개혁신당 사실 뒤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런저런 추측성 정치 논평들은 요즘에 시사 콘텐츠가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데서 다 다룬 것 같고 저는 다음 국회에서의 정치의 변화와 엮어서 이 일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한 번씩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반대로 처리했다가 홍역을 치릅니다. 여당은 이 해병 순직 관련 조사 개입 의혹 특검 거부권 사수 문제 이번 주에 있던 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있었죠. 저는 이걸 결과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국민들이 알려주신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줬으니까 가서 찍어. 근데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죠? 선출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근데 그게 법대로인데 그 앞에 빠진 내용을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사해라. 그렇죠. 이게 이전까지 정치에서 부재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군권을 지닌 채로 삼권 분립의 왕처럼 행동한 독재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강력한 보스가 있었죠. 지역의 유지나 명망가 세력을 모아서 연합체를 이끄는 보스. 총재가 있었죠. 21세기 들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들어옵니다. 정당에. 여론조사가 발전합니다. 사람들 뜻을 확인하고 그때그때 민의를 국회에서 표출하는 형태의 정치로 20년 동안 변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스는 누구죠? 여론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답은? 그럼 넌 더 잘하냐? 걔 중에 그걸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되겠죠, 앞으로. 국회의원의 반문. 그럼 나는 거수기냐? 그렇죠. 네. 다른 거수기면 몰라도 민의의 거수기면 그게 국회의원이 원래 할 업무의 성격인 겁니다. 아니면 글이라도 열심히 써야죠. 설득할. 그렇죠. 설득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원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 정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은 거만하고 불친절하고 권위의식이 상당한 꼰대의 입법 노동자로도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뭐?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됐고 찍으라면 찍으라고.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을 막아서기 위해서 가장 앞에 나섰고 이후에 불이익을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그 상징성으로 다음 국회를 시작하면 큰 그림은 완벽하지 않냐. 그렇게 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 그 메시지에, 여론의 그 메시지에 토달았다가 민주당은 갑자기 탈당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당원들이. 그리고 아직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변화는 피곤하니까. 그럼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일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제원 버스 불러 모으듯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잘하는, 일반적인 지역구 관리 아주 잘한다는 정치인들 줄줄이 경선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개별 의원실이 불러 모을 수 있는 당원들보다 그냥 내가 당을 움직여보고 싶어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입당한 당원들이 훨씬 늘어나서 이제는 전통적인 조직 싸움이 소꿉장난이 된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그러면 나는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겠죠. 앞으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김우성 예비후보가 얘기를 해줬죠. 자기는 그냥 후원자 가서 얘기해주면 후보 될 줄 알았다고. 근데 후원자 좆도 아니었다. 네. 서류 넣으세요라는 말 듣고 왔다고. 다만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고 생각합니다.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이 예전보다 국회에 잘 반영된다는 게 실제 세상이 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국회의장 찍는 거랑. 자, 추미애를 최상병 특검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이건 동일한 맥락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직접 민주주의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상병 특검을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양곡관리법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당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뭘 만들자라고 지금 민주당이 허둥지둥 이것저것 내놓고 있죠. 그런 게 도입이 잘 돼서 돌아간다고 치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압도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국회는 예전보다 점점 더 딴소리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장 자리, 기업의 후원 이런 힘이 표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여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점점 더 못 이기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중의 관심 법안에 대한 대중의 입김이 더 커지겠죠. 이게 그 다음 국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당원이 적고요.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고요. 아직도 옛날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엘리트주의도 심각해서 적응을 못하면 쓰러질 거거든요. 근데 보수가 대안 노릇을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적응에 실패한 정의당이 사라진 빈자리가 아쉬운 날이 22대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못하면 그 전력 공백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번 최상병 특검 처리를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이 정당은 자기들 지지자 민의를 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네. 국회의장 선출 잘못된 것보다 훨씬 큰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다 잘못하면 먹히겠어요? 극우한테. 정강훈이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잖아요. 당원의 의지와 자의적으로 입당한 당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전 당원의 열정은 국민의힘보다 자유통일당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나쁜 신호죠. 네. 그러면은 개혁신당의 희망이 있느냐? 아니죠. 개혁신당의 스타 정치인들이 조금만 제정신인 소리하면 펜코에서 탈당하자고 난리죠. 그렇죠. 거긴 힘 못 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잘해야 돼요. 네. 22대 국회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뉴스라운드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남해에서 온바다 보물 바보상회,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티셔츠 감사합니다. 티셔츠 재고 현재 얼마나 남아있나요? 90% 정도 나갔고, 다만 그런 거 치고는 사이즈별 고르게 남아있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들으시는 날. 지금 한 10% 정도 남아있군요. 네. 그러면은 재입고하고 10% 정도 남아있으면 수량 예측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하루는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질 내실 만큼 빨리 나가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원하는 사이즈나 원하는 디자인은 가져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로얄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근데 특히 하루 만에 전 사이즈 품절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현재 있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장이 내년 5월에 세금에 주눌려 보기로 결정하고 2차 재입고를 준비하겠습니다. 2차 재입고는 진짜 위험해요. 맞아요. 이번에 다 사서 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약 판매를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청해주신 여러분 이렇게 응답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무슨 손해를 볼지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예약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조물주의 파업이죠. 조물주가 피곤하다고 할 겁니다. 로얄블루 카르텔 재입고 수량과 그리고 현재 신제품 준비 중이죠. 디케이드 오브 러브 로즈 커츠. 네. 일명 핑크. 6월 말에 2주간의 예약 판매를 하고 7월에 일괄 배송하는 시스템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또 원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로얄블루 카르텔하고 디케이드 오브 러브 핑크입니다. 6월 말에 2주간의 예약 판매를 하고 7월에 일괄 배송하는 방안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판이니까 품절이 없고요. 여러분이 구매해주신 수량에 맞추어서 생산을 합니다. 기간은 2주 정도로 일단 잡고 있고 추후에 말씀드리죠.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진 않고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스테이션! 그리고 컴스테이션 이달의 PC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모델 1은 라이젠 5의 최신 버전의 8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하이엔드급 PC죠. 모델 4. 라이젠 9의 AM4 차세대 메인보드 4070 그래픽의 램은 32기가로 구성했습니다. 네, 모델 4는 그냥 계속 빵빵한 거라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줘야 되고 모델 1은 업을 잘 안 하는데 최근에는 마우스나 그러니까 입력기기 드라이버 몇 개, 그래픽 드라이버 몇 개만 깔아놔도 4기가 램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업글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요즘 램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모델 1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시류에 맞게 업그레이드는 했고요. 포샵 주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델 4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인데 빠릿빠릿하게 해야죠. 부품도 AS도 믿을 수 있는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24년 여름 버전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버전이면은 뭐가 다른 걸까? 요즘 가격에 맞아요. $1 환율치고는 수급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들은 이번 시즌을 고려해 주십시오. 역시 컴퓨터는 제철이죠. 네.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단편적인 서아시아 뉴스 이슬람 덕질 K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마음을 평온하고 정갈하게 해주는 아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을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덕질인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 덕질인입니다. UPD 축하합니다. 뉴욕 닉스가 드디어 탈락했어요. 제가 말했죠.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추가로 속이 좁아집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브루클린 네츠를 응원한 지 한 10몇 년 됐는데 그 브루클린 네츠가 된 다음부터 네. 이런 시즌은 처음이에요. 닉스와 네츠가 같이 잘할 때 있고 같이 못할 때가 있었어요. 닉스만 잘하는 때는 드물죠. 처음 겪어봤어요. 처음은 아니다, 임마. 아니야. 네. 12년이면 그렇다. 그죠. 90년대에는 나는 몰랐어. NBA를 안 봤으니까. 슬픈 일입니다. 알았어요. 인트로 같은 거 이제 우리 안 키워요. 사우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르다가
요즘 고르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르고 있었어 혼자. 고르면 그 다음에 나한테 연락하잖아. 내가 이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기 부동산인 듯. 네. 사우디 신보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칼럼 같은 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얘기가 가끔 등장하길래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Fun fact. 사람들이 무함마드 빈 살만은 아는데 국왕인 아버지 이름은 모릅니다. 아버지가 빈 살만이니까 아버지는 살만입니다. 네. 살만 국왕입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주 다르거든요. 네. 살만 빈 압둘라지즈 왕이시죠. 네. 압둘라지즈. 그 이름이 뭐예요? 살만이에요? 살만 빈 압둘라지즈니까 압둘아지즈의 아들 살만이죠. 압둘아지즈는 할아버지구나. 네. 그래요. 어쨌든 돌아온 이슬람 시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요즘 유튜브에는 박인식 작가님이 많이 등장하시고 그 외에 저는 박현덕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강연과 저서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중동 얘기 많이 하는데 대단한 옛날 같은 갈등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면 없고 별로 돈 얘기를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사우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하게 되는 2시간에 달하는 긴 내용을 듣기 귀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줄여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동력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의 특징이 있어요. 언젠간 말라요. 향후 3, 4년,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돌파구를 못 찾잖아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천히 말라 죽어가거나 국제사회에 큰 민폐를 끼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저거구나. 극우 유튜버 썸네일이구나. 사우디 망했다. 클릭해보면 아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종의 썸네일이고요. 그럼 왜인지 어떻게인지를 천천히 가보죠. 문재인 망했다. 중동의 많은 이 유명한 작가들이 1800년대, 1700년대 이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석유가 얼마나 자신들의 민족에게 저주였는지. 생각해보면 석유가 없었다면 그냥 사막인 거니까 땅도 크잖아요? 근데 그냥 거대한 황무지예요. 그냥 사하라 일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랑 비슷한 운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행이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성지 두 곳을 수호하는 큰형님이다 보니까 어깨에 힘은 줘야 되는데 그동안 석유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뭐지? 큰형님 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인가? 곧 망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학적으로 천연기념물입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군주제입니다. 그것도 전제군주제입니다. 네.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본 그 왕국들 기사가 공주를 구하는 그 왕국들. 그것도 그런 영주 같은 것도 없이. 쉽게 말해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종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의 이웃인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 왕국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UAE는 가야 왕국 연합과 비슷한. 거기는 연방군주제죠. 돌아가면서 왕하는. 그래서 전제군주제이긴 한데 좀 전제군주제 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왕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 쿠웨이트나 카타르처럼 명목상은 입헌 군주제인데 실제로는 전제 군주제인 경우도 있고. 그건 독재라고 봐야죠. 근데 이건 좀 약간 다른 종이라고 보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입헌 군주가 아니니까 헌법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헌이 없죠. 네, 헌이 없어요. 그래도 나름 헌법 역할을 하는 것은 쿠란 그리고 순니파의 기본 가르침인 순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 국가에서 헌법이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으나 완전 헌법처럼 기능하진 않아요. 그럼 왕실의 통치는 어떤 법을 통해서 가능하냐? 통치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법이 있긴 있군요. 통기법. 법의 제목부터 통치예요. 왕가가 중심이에요. 국호에서부터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 왕가만 없다면은 이가 아픈 법 같은데. 네. 무슨 남양주를 성갑 양주 이렇게 부르는 홍양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사우드 가문이라는 가문이 왕가가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제왕 홍가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홍가의 지역이다. 네. 사우드네 아라비아. 법치의 형태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세적인 질서죠. 오만 왕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의 황제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급이 좀 하나 정도 높아요.
오만이나 브루나이보다는 그래도 급이 좀 더 높은 군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고 네. 예, 왕자가 공주를 구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천연기념물이에요. 이런 전제 군주제가. 천연기념물이라기보단 뭐랄까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럼 화석? 서아시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아니 포괄적인 사실상 군주와 다를 바 없는 나라들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번 달에 이란 관련 뉴스가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타진이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야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는 왜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왜 그 지도자 옆에 동급의 대통령이 또 있어? 이라는. 의회는 왜 있으며? 그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의회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역사에 등장하는 슈라위원회 같은 그거를 계승하는 슈라 그 원로원 위원회가 있긴 한데 유명무실하고요. 그렇다고 뭐 쿠웨이트나 카타르처럼 입헌 군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의회 비슷한 거 명목 하나 두긴 덧네요. 네, 뭐 슈라는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다음 왕으로 누구한테 계승할지를 결정할 때 입김을 불러넣을 원로원은 필요하니까요. 그렇구나. 딱 그 정도죠. 자, 그럼 이 왕가 사우드 가문 이전 3기의 도전 끝에 반도 남쪽과 동쪽의 무역항 며칠 제외한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석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나라의 뿌리는 1744년에 디리아 토후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토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동네 왕이죠. 토후국. 디리아는 현재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예요. 리야드? 여기서 이제 작은 토후국, 동네 국가를 건국한 게 사우드 가문이었고요. 여기 우리 국가 이러면서 조그맣게. 네. 그 무슨 상회로 처음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재벌들 같은. 준비를 좀 잘해서 반도 정복의 사업에 나섰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슬람 패권국은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예끼 이놈 진압을 해버려서 망했어요. 그리고 한 100년 지나고서 1824년에 오스만 제국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정복 사업을 시작해봤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흔들렸지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벌인 라시드 가문을 지원해서 EJ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망했어요. 왕국이 토후들을 다스리는 방법. 이게 제1왕국과 제2왕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린 겁니다. 현재의 사우디는 제3왕국이에요. 이전 3기. 그러니까 킵식스가 망하고 영턱스가 아니 킵식스는 양현석 같은 회사로 얘기해야죠. 그리고 빅뱅이 범죄자가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3기죠. 불핑. 예. 블랙핑크 아라비아죠. 뭐야 이게? 와, 국기가 블랙에 그 꼬부랑꼬부랑 글자 있잖아요. 그게 핑크면 개 이쁘겠다. 멋지네요. 현재 사우디의 제3왕국은 1902년에 건국했습니다. 압둘 아지즈라는 태조가 등장해서 영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라시드 가문을 제꼈고요. 요것도 사실 이야기하자면 한 회 나오죠. 그죠. 한 회만 나오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 제1가문인 하심 혹은 카심 가문, 그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문이죠. 그러니까 제1가문이지. 근데 이 가문도 제껴버려서 이 제1가문이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의 왕이 됐지만 시리아와 이라크의 왕실을 망하고 지금 요르단만 남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사우드 가문은 최종 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반도에 처음 살고 있던 주된 민족은 지금 요르단인의 선조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우드 가문은 현재 메카와 메디나 두 개의 성지를 수호하는 킹왕짱 가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무기로. 이 역전의 대업을 이룬 왕의 이름이 압둘 아지즈고요. 할아버지? 현 국왕의 이름이 살만 빈 압둘 아지즈죠. 아버지? 네. 압둘 아지즈의 이름은 압둘 아지즈 빈 꼰대 뭐 이런 거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빈 사우드, 그러니까 사우드 가문의 자손이라고 그냥 해요. 근데 압둘 아지즈 하면 그냥 이 왕이니까 이젠. 자, 3왕국의 태조인 압둘 아지즈. 이성계. 그 이전부터 사우드 왕가에게는 파트너 세력이 있었습니다. 와하비스트들이었습니다. 요즘 들었을 때는 무서운 이름이지만. 그게 1왕국을 건국하고 한 몇 년 있다가 1왕국의 태조께서 와하브파라는 이슬람 신학파와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어요. 이걸 이제 한국사에 비유하자면 뭐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이에요. 그래요, 정도전. 조선은 원래 이제 성리학 시스템에 군약 신강의 시스템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왜냐하면 고려가 뒤집어졌다 망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왕으로서 중심점 역할을 하고 정도전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그런 관계였죠. 사우드와 와하브의 만남도 비슷합니다. 당시 사우드 가문은 와하브의 교리를 통해서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충성을 이끌어내서 정복 사업의 근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국교를 정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예. 그게 일왕국의 정복 사업의 그 토대 중 하나였어요.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게 당시가 1700년대니까 18세기 중반이면은 이 와하비즘이라는 조류가 막 탄생한 참이었습니다. 종교치고는 교리치고는 너무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자,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라는 법학자는 이슬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한발리 학파의 교리를 더더욱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발리, 가장 보수적인 학파인데요. 이 신학의 사조가 아흐마드 빈 한발이라는 사람이라서 한발파, 한발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발의 자식인 아흐마드잖아요. 그쵸. 아유, 재밌네. 쿠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 쿠란을 해석하는 렌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쓰자고 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뭐 수박을 드셨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나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뭐 이성적이지만 꽉 막혔어. 꽉 막혔지만 이성적이야. 그 정도의 건실한 보수파 같아요. 하지만 와하브는 이걸 이상하게 가져갑니다. 아니 근데 그 말대로라면 아이폰도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쓰잖아요. 그게 와하브파예요. 그렇군. 떡볶이도 먹겠네. 안 먹죠. 자, 한발 그리고 그 중간 계보에 있는 십자군 시절의 이븐 타이미야 같은 신학자들의 신학 중에서 개방적인 부분들은 다 내쳐요. 대신 극단적이고 외골수적인 부분만 가져와요. 후세의 한발리 학파는 좀 이렇게 반세속주의적인 조류가 되었는데 와하브는 그걸 더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와하브라는 사람은 당대의 학식 높고 유능한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뜨는 놈은 잘난 놈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 아라비아 반도 진짜 딱 한가운데에 있는 리야드, 당시엔 디리아죠. 그 깡촌에서는 이 정도도 엄청난 석학이었다고 해요. 동네 3대 천재.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와하브는 한발과 이븐 타이미야의 신학에서 원리주의적인 부분만 극대화시키고 포용적인 면모를 지워버리면서 자기의 신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뭐 내 이웃의 자전거를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써있다고 쳐. 봤더니 그러면 자전거 훔쳐가면 사형.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이제 PS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너무 어려울 때는 문책으로 끝난다. 그래서 지워. 그렇죠. 예. 그거는 주석일 뿐이야. 그래서 와하비즘을 요약해야 하는 문장은 무함마드 선지자 때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타임머신이죠? 그럼 막 정복전쟁 다녀요? 사실 지금은 진짜 상상하기 힘든데 당시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체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꽤 자유롭고 세속적인 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도 타면 안 되잖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롤스로이스를 사지 말라. 그러면은 막 이번 주에 보벳 어디 있는 사람들처럼 짓고 못하게 하면 집회하고 나가서.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하브는 이런 조류에 반대해서 생겨난 반동적 극우였고요. 신학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기는. 신은 하나니까. 하나뿐이니까. 그렇다면 신의 말씀인 쿠란과 하디스, 신의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잖아요. 악이에요. 떡볶이를 먹어? 이교도도 악이에요. 이교도가 만든 민주주의니 입헌군주니 하는 정치체제도 악이에요. 중요한 힌트네요. 민주주의라는 건 꿀안에 없어서. 이교도는 그렇다 쳐. 그럼 무슬림인데 샤리아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더 혼나죠. 악이에요. 더 밉겠죠. 거짓 무슬림, 무쉬리킨이라고 부릅니다. 음식 이름 같네. 형벌의 수위와 형태도 선지자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투석형. 태형. 과학기술. 궁형. 그런 거 다 이교도들이 만든 거야. 그래? 그럼 이게 석유도 캐면 이게 20세기의 광풍이 불었던 원리주의의 사실 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와하비즘의 골격. 이교도들도 사실 근데 그 이슬람의 대수학이 없었으면 못 만든 거겠는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은 지들이 발명해놓고. 그러니까. 자, 사우드 가문이 국가 기틀을 잡고 백성들에게 샤리아법을 가르쳐서 충성을 모으고 아라비아 반도를 석권하려면 이런 사람의 이런
그 신학 질서가 최선이었던 거예요. 아니 물론 포갑적인 법이 독재자나 왕에게 최선이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거를 무너뜨리며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적인 극우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기에 저 사는 양반들,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민이 아니구나. 백성이에요. 백성이군요. 그렇구나. 이 와하비즘이 권장하는 충성도 근대의 것이 아니에요. 사회 계약적인 충성이 아니죠. 사회 계약적인 충성을 하면 그게 입헌군주로 가게 되잖아요. 이건 중세의 것입니다. 아, 왜 천연기념물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네. 아직 사회계약론도 대입시켜보지 못했어요. 즉 전제 왕정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에요. 자, 사우드 가문 그 왕들의 입장에서 아주 쓸모 있죠. 가끔씩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요순시대 이야기를 하는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뭐 1호선 탈 때? 아니 내 나이 또래도 그래요. 지들이 살았어? 네. 그러면서 왕이 누군지도 몰랐던 시대의 평화를 자기는 이상적으로 삼는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치가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는 민주주의니까 네가 통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피곤해야지 같은 설명을 하기를 저는 포기하거든요. 네.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와하비즘이라기보다는 마조히즘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양반들한테는 사우디로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이, 나 같은 백성을 더 때려줘.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아라비아는 민주주의가 되면은 모든 부족이 다 정당이 될 것이고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러면 수백 개가 된다. 저기 봐, 저기 이재명이랑 윤석열 봐봐. 굉장히 수많은 부족과 가문으로 파편화돼서 언제든 분열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기 봐, 지금 한 달 사이에 생긴 정당이 몇 개야. 이게 그 천연기념물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천연기념물이냐면 기억력이 천연기념물이랄까요? 우리는 이 체제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온 동네가 다 서로 다른 토후국이었어. 그 기억으로 지금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그 18세기와 19세기에는 문맹률도 높았습니다. 와하비즘 정도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정도였죠. 저기 봐, 시민들이 법을 다 읽는다니까. 당원이 200만이야. 당연 한 대씩 맞으면 왕은 그날 죽어. 자, 와하비즘의 윤리를 반영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정복을 하면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같은 시도가 2왕국에서도 3왕국에서도 시도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달에 우원식 의원이 죽으려고 하고 있죠. 한 대씩 맞았더니 200만 대. 3왕국의 압둘 아지즈가 마침내 최후 성공을 거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리하여 사우드 왕가의 권위주의는 세 가지 기둥이 떠받칩니다. 첫 번째는 와하비즘의 극우 윤리체계입니다. 서구의 풍습 및 민주주의 같은 것은 배격을 해야 되고 샤리아는 극우적인 형태로 해석해서 지키고 그걸로 국가 질서를 잡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일단 뭐 요거까지는 뭐 시아파하고 뭐 표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에서 가장 집중 육성을 받는 교육 분야는 종교학과 법학입니다. 법학이 없잖아. 샤리아법. 아, 통치법. 이빨 아픈 법. 그거 그렇죠. 말고도 샤리아 법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슈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오일머니입니다. 돈이죠. 실제로는 슈라는 아니에요. 거기는 귀족 가문들만 들어가요. 알았어요. 자, 건국 직후에 발견된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불을 사회 각계각층에 하사합니다. 이거 전문 용어예요. 이쯤 되면. 하사가 맞죠? 그죠? 맞아요. 네. 이것으로 와하비즘의 경직성 때문에 백성들이 질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류 역사와 다르게 흘러가는 거군요. 채찍과 당근이죠.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문호조 경영입니다. 그러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뺀 나머지 두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라는 종교적 권위입니다. 아, 프로야구적 발상이죠. 아니요. 디펜딩 홈. 이거는 상징적인 권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래 임마. 매년 몰려드는 순례자들을 통한 관광 수입이기도 합니다. 나한텐 그래 임마. 메디슨 스퀘어 가드는 원래 관광 수입이에요. 다. 그리고 관광 수입을 넘어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군수 후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여기선 지켜지고 있죠. 메카를 만들겠다. 네. 20억 관광객이 반드시 가는 곳이거든요. 관광업계의 메카가 되겠다. 그러니까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업 수입이 높았는데 네. 의외로 2019년 이전까지 일반 관광이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메카의 관광업. 만으로 아마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거의 뭐 볼모를 잡고 있는 수준이네요. 그죠. 오직 성지 순례만 가능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일머니를 보조하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야, 약간 일본 같다.
일본이 천황이 상징적으로 있고 천황에 있는 그 성을 어떤 가문이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황을 누가 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약간 느낌으로 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거네요. 2000년대 초반에 춘천의 배용준 카페 같은 겁니다. 자, 그 사우드 가문이 춘천의 주요한 부수입원. 사우드 가문이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전 이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겁니다. 순리자들을 통제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다가는 성지에서 압사 사고가 수없이 날 거예요. 엄청 났어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스러운 리웃 카니발이죠. 네네. 성스럽게 있다가 압사를 당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각국의 명단을 받아서 순리의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통제를 해요. 개빡센 인사. 야,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HR인데요? 그러니까 각 세계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그들에게서 갑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행정적이고 수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인 게 모든 무슬림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막으면 안 돼요, 성지는. 그래서 관리해줘야 되네요. 무슬림의 5 의무 중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밉보이면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 있을 수도 있지. 있어요. 실제로 카타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이 파일을 깎이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구나. 네. 자, 이렇게 압둘라지즈는 3가지 기둥 위에 사우드 왕가를 반석 위에 올려놨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백성을 억압하고 있고 성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인류 역사에서 봤듯이 이건 곧 적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특히나 이란이죠. 그렇죠. 네. 온 사방이 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막아주고 있는 게 오일머니와 미국이라는 거죠. 오일머니 미국도 있지만은 동시에 아직 이제 적이 많다는 얘기는 그 적들이 탐내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최근에는 뭐 우군으로 위안화, 이재용 등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회범 열풍까지도 사우디는 이 세 기둥을 통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주장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북아프리카가 쓸려 넘어갈 때 민주화의 봄이 왔을 때 백성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뭘 했겠죠. 동부 카타르와 그 이란 쪽에 면한 그 부분 쪽에는 시아파가 좀 있거든요. 거기서는 야당 일종의 반정부 활동, 반왕가 활동도 좀 있어요. 하지만 카타르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이제 아랍의 봄이 들끓기 시작할 때 재빠르게 나서서 돈을 풀고 그리고 때려잡았죠. 야당이 아니죠. 당이 없으니까. 진짜로 반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군까지도 아니야. 군이 없어. 야당 편향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권 성향의 정도가 그나마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말도 틀리지 않은 말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왕가 세력. 네. 자, 우리는 어려운 말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 읽는 법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죠. 이븐 혹은 빈. 이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분은 맘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조 압둘 아지즈 이후의 사우디 왕들은 이름이 누구누구 빈 압둘 아지즈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왜? 사우디만의 독특한 계승법 때문입니다. 뭡니까? 일단 여기는 계승법이 없어요. 뭐야 그게? 아니야. 하나는 있어요. 독특하다며. 아니 계승의 법이 없어요. 아, 법. 테크니컬리 법. 계승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면은 이게 있어야지. 그죠? 초대국왕 압둘라지즈의 유훈만 있습니다. 그건 형제 상속을 하라는 교시였습니다. 그래서 장남한테 안 가고 형제한테 가요? 네, 동생한테 가요. 근데 동생이 장남에서 차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왕가들과 유력한 가문들이 모여서 만든 그 슈라위원회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엔 누구를 올리자. 다음엔 어느 왕자를 올리자 하는 거죠. 그 후즈 넥스트 같은 걸 이제 12회차 정도로 해가지고, 쇼미더 크라운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 학교에서 12월쯤 되면은 대학원생하고 4학년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다음 학생회장을 그렇게 올리죠. 그렇죠. 네,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들었다 냈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우드 왕가는 장자 상속이 아니고요. 왕세제, 형에서 동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대 압둘 아지즈 빈 사우드가 1세대, 그리고 2대부터 현재 7대인 살만 국왕까지는 모두 빈 압둘 아지즈인 2세대. 다 아직도 형제들이에요? 네. 3대로 안 넘어간 거네요? 총 6명의 빈 압둘 아지즈가 계승을 한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아직 3대로는 안 넘어간 거예요. 삼촌들이 징하게 많은데, 징하게 많은 것도 빡치는데 오래도 살아.
다 해먹고 있어요. 당연히 이 2세대들은 지금 현재 엄청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국왕은 개 늙었을 때 시작해서 더 개 늙어 있을 것이다. 전임자인 압둘라 국왕과 현임 살만 국왕은 둘 다 즉위할 때 81세였습니다. 야, 근데 아빠가 정력적이면 그 아들은 꼬인 군번이네.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지금 국왕이 압둘 아지즈의 25남이라고. 이건 뭐 특별한 그 남혐의 비밀번호 같은 단어네요. 25남. 25남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2세대 왕세제를 세울 수가 없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3세대 그동안. 자, 지금 살만 국왕이 88세예요. 35년생이니까. 뭐요? 1935년 12월 31일생이라고요? 강점기에 태어났네요. 유명한 저 크리스 락의 농담 아니에요. 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측근 비리가 없다. 친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3세대 왕족이 계승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가 되었고요. 그 사람이 이번 주의 주인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래서 빈 살만이 더 언론이라든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였군요. 그 사람의 뭐 활동도 많았겠지만 최초의 3세대니까요. 하나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 찰스가 왕자가 왕이 될 때는 이유를 안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소위 1세기에서 있던 일이고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재위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장자상속 이렇게 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왕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젊어서 왕하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살만 국왕의 경우에는 왕이 될 생각은 없었대요. 왜냐면 확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있는 형이 나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거든. 85년생이에요? 젊어요. 네. 자, 2세대가 한계점까지 늙었다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사우디의 인구 구성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고민이 있나? 2세대 왕자들과 유사한 세대인 장년과 노년층이 적어요. 대신 38세의 왕세자와 세대가 비슷한 30대 이하가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와, 한 6, 70년대 우리나라 같은. 야, 이게 돈 많은 나라 중에 제일 젊으네요. 그러니까요. 사우디는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밝을 것 같죠? 딱히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 대부분은 실업자가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인들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실업자가 되는데 사우디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문 용어인 자원의 저주를 겪고 있고 겪을 거예요. 자원의 저주는 이런 식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교육 인프라의 어떤 부분이 킬러인지 알아낼 만한 열정이 국가에도 없고 업계에도 없는 것,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 등등의 이유가 맞물립니다. 열심히 공부는커녕 열심히 일할 이유도 별로 그러면 나봤더니 한 게 없어서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나라는 영원히 돈이 많기는 어렵다는 전제가 가능한 거죠.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 열정이 있을 만큼 가난한 비민들은 정작 돈이 되는 분야에 갈 만큼 배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국처럼 내다 팔 게 없다. 이러면 모두가 열심히 사는데. 사우디 노동시장의 대부분은 그래서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라는 돈이 많고 사람들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많은 한국인들이 50년부터 외노자로 가기에 1순위로 꼽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넓게는 북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서쪽에서는 동쪽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권역에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거죠. 야, 너 유럽 가서 취업하면은 테러 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마그레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도 배울 수 있고 한 사우디로 가자 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특히 필수 노동은 거의 전부가 외노자입니다. 자, 사우디는 와하비즘과 이슬람 원리주의의 종주국이고 그래서 이슬람 관련 학문이 가장 각광받아 왔어요. 수입도 높겠죠. 그래서 종교학과 이슬람 법학의 인재들은 넘쳐납니다. 젊은 꼰대들. 남성이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그래서 사실 높은 편인데 반대에도 성립합니다. 이들이 받은 교육에 걸맞는 일자리는 언제나 부족하고요. 그렇구나. 법학자로 뭐 어디 취업하려면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저 노문과 10명, 법학과 10,000명 뭐 이런 거예요. 남아도는 일자리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은 인재가 부족합니다. 반면 빈민층과 여성은 평균 교육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빈민들이야 천한 필수 노동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와중에도 돈이 되는 전문 분야에는 교육 수준 때문에 못 가고 여성은 원칙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상 할 수 있는 노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우디 여성들은 사회적 감금 상태다. 네. 였다. 네. 일단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남성 후견자를 둬야 가능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동생이든 오빠든 아빠든. 게다가 제대로 몸을 가렸다고 해도 외간 남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생활 이걸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율법이죠. 그래서 여성은 집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걸 이제 사회적 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분위기로 한 10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필수 노동이란 건 천한 외국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사우디 백성이 무슨 어쩌고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는 쪽이 본인들한테 심리 상태에도 도움이 되죠. 어차피 지금까지 제주도 못 배웠고 네. 사회 경험도 못했어. 네. 네. 딱 우리나라 양반들이네요. 네. 그래서 사우디 산업 분야의 대부분은 후진국의 허술하고 느슨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만만디 문화라든가 옛날 한국의 코리안 타임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계약은 허술하고 약속은 늦고 프로젝트 마감은 계속 미뤄지는데 그걸 미안해하지 않고 네. 등등. 막 사는 사람의 천국이네요. 유일한 예외는 아람코입니다. 아람코. 아랍 석유공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만하지 않은 회사. 여기는 영국에서 일을 배워서 그런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회사. 그것도 있고요. 네. 아람코에서 나오는 오일머니 수익이 사우디의 근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한 기획과 확실한 추진력과 그렇습니다. 칼 같은 마감 기일과 철저한 전문성. 왜냐하면 세상에서 같은 분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 중 하나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최고의 인재들을 아람코가 쓸어가요. 아니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은 영국이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죠. 영국과 미국의. 네네. 그래서 여긴 경영, 조직관리, 공학, 회계 등등 다른 사우디 아라비아 사회에는 없는 재능들을 다 갖고 오고요. 아 그럼 사우디 자플래닛에서는 아람코의 평점이 아주 낮겠네요. 그죠? 여긴 진짜로 일을 함. 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꼭 안 오셔도 된답니다. 다른 사우디 사회에는 또 영어관 같은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좀 생기고 있지만 그런 서구 문물도 아람코 사옥 부지 내에는 존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선진국 사회와 뭐 많이 다르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해요. 이교도만 느끼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뒤집어 말하면 아람코 바깥에 사우디 사회에는 영화관으로 대표되는 문화 환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야근은 이교도 아님? 그렇죠. 이런 댓글이. 네. 중요한 건 문화 환경이에요. 자, 사우디 젊은이들은 종교라는 고담 준론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 가방끈은 길어요. 근데 일자리가 부족해요. 이건 사회적 고통이죠. 거기다가 자기 일을 달래줄 엔터테인먼트도 태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사우디와 그 주변 나라를 취재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캐런 엘리엇 하우스 편집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저서를 제가 많이 참고했는데 2010년대에 이런 풍경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리야드의 번화가에서 청년들 몇몇이 튜닝한 차량을 몰고 나와서 물론 되게 비싼 차들. 여기서 튜닝 차량이라고 하면 아반떼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아벤타도르입니다. 그걸 갖고 아반타도르가 아니고 네. 급 가속과 급 브레이커를 반복하면서 놀아요. 도로 한가운데에서. 당연히 사고도 나죠. 또 어떤 청년들은 사륜 바이크를 몰고 중앙 분리대 위로 올라가요. 아, 이건 DMX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할 수 있는 호사죠. 누구는 그 옆에서 차를 훔쳐서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요. 뭐 GTA네? 이거는 이제 종교 경찰은 물론 일반 경찰도 출동을 할 일이죠. 현실 GTA를 플레이하고 있던 이 청년들의 동기가 지루함이었습니다. 되게 건전하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방금 BBC의 버닝썬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에, 돈 많은 애들 노는 것 치곤 가장 건전한 수준이죠? 억압적인 종교가 있으니까 이러고 노는구나. 그죠? 당시, 왜냐면, 형벌이 레트로니까. 그렇죠. 그걸 봤을 거거든. 네. 당시 캐런 엘리엇 하우스 기자가 전한 한 대학 학장의 말입니다. 청년들은 자유를 원한다. 차도 있고 돈도 있지만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엑셀 밟는 것밖에 없다. TV로 자기는 못하지만 남들은 하는 일을 보고 왜 나는 못하는지 의구심만 키운다. 막 투핫 이런 거 보면서 그죠. 돈 많아야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도 할 수 없고 여자도 할 수 없어 그걸. 1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역으로 환승연애 이런 게 진짜 재밌을 수도 있겠다.
보고 질질 짤걸? 그러니까요. 우와, 저런 밀당이라니. 아니다. 그렇게 안 하네. 싫어하네, 남자들은. 그래요? 말을 안 들어?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있겠지. 그런 애탐을 처음 간접 경험하는 거지. 영철 씨랑 대화를 해? 태형이군! 근데 왜 내 마음은 선덕선덕하지? 그죠? 아들들이 뭘 모르니까. 저건 태형인데 난 왜 계속 끌리는 거지? 자, 물론 이런 불량 청년들 말고요. 원리주의 신학에 깊게 기댄 범생이들도 있죠. 장래 꼰대들. 근데 이들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슨? 자, 원리주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은 진짜로 최초의 원리에 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최초의 이슬람 umma 공동체를 봅니다. 우리의 umma, 우리의 이슬람 공동체는 남녀를 철저히 분리하고 조금이라도 위반 상황이 있으면 종교 경찰이 막 뛰어서 막 때려요. 근데 최초의 umma에서는 아니 무슬림 남녀가 동석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선지자의 첫 부인인 하디자 혹은 카디자께서는 심지어 상단을 운영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디자는 어마어마한 여성이었잖아요. 네. 하디자는 거상이잖아요. 나중에 종교 지도자도 여걸이고. 아니 뭐가 어려워. 거상이 되고 싶고 군대를 다루고 싶으면 외간 남자들을 막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는 기록이 뻔히 남아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잘생긴 남자 하나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무함마드 선지자였고. 근데 하디자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게다가 선지자의 그 총애하는 어린 아내 아이샤는 열나 똑똑해서 초기 이슬람 정립에 크게 공헌하셨네? 왜 우리 자매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집안에 감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교 교육은 남성들에게만 허가되니까 이 남성들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은 얘기는 생략합니다. 이번 주에는. 네. 그리고 와하비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입헌 군주제니, 민주제니, 공화제니 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타락한 그 국가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서 미국의 제일 가는 동맹국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모순은 뭐지? 그리고 사우디는 그래서 이 청년들은 뭘 타고 놀아? 이탈리아의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를 타고 놀고, 그죠. 미국의 태블릿을 들고 있고. 최근 교역량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도 왕정하다 망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네. 예. 게다가 미국 무기 없으면 메카도 못 지켜.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내놓으면서 범생이 청년들은 원리주의를 버리거나 혹은 원리주의를 유지한다 해도 다음 단계의 원리주의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재해석, 와하비즘에 대한. 그렇죠. 저는 와하비즘에 대한 졸업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이제 왕실이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둘째 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오사마 빈 라덴을 낳은 나라로서의 수치도 끼어듭니다. 오사마는 사우디 사람이었어요. 네네. 사우디의 엘리트였죠 또. 이 빈 라덴 가문이 유명한 건설사예요. 건설 재벌이에요. 박덕흠.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사우디 아라비아 전체 건설에서 거의 1위? 2위를 하는. 정주영이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 분자가 된 다음에 가문으로부터 내쫓겼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 우리나라 후기 조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양반 이하의 모든 계급이 싹 사라진 거야. 전부 다 어디로 이주를 갔거나. 그럼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에헴 하고 있다가 쫄쫄이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양반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저기 있는 소를 지금 내가 죽이면 먹을 게 있는데? 손 뒀다 뭐해? 저기 있는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게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은 그걸 해서 먹고 있네?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 네. 자, 오사마 빈 라덴 와하비즘 엘리트로 키워놨더니 테러 조직을 만들고 민간인을 마구 죽인 사우디 사람. 비단 오사마 빈 라덴만 있는 건 아니고요.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혼술 세트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입에 들어가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써요? 한약을 먹고 유기농을 사고 무슨 막 계란을 사도 엄청 달걀을 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치과에 가서 혼납니다. 관리 어떻게 했냐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치약은 아무거나 사는 걸까? 왜 치약은 세일하는 것만 사는 걸까? 특별한 치약을 찾는다면 요즘 사람들의 치약, 요즘 치약.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요즘 치약을 안 들고 이번에 야구를 보러 수원에 2박 3일 갔다 왔는데 그냥 아무 치약이나 썼다가 시고 매워서 힘들었습니다. 아, 그 숙소 치약이요? 그렇죠. 그 숙소 치약 쩌는 게 한 다음에 입술 이렇게 말면은 안 올라가잖아요, 다시. 그렇습니다. 웃으면 입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대로. 접착제인 줄. 요즘 치약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모두 배제한 23가지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이고요. 양치를 하고 바로 과일을 먹어도 입안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연유래 성분들이거든요. 네. 어른, 아이, 부모님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안전한 치약입니다. 가격이 좀 된 건 당연합니다. 스페셜한 치약이니까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치약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시고 맵고 쓰고 화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요즘 치약은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근데 화한 느낌은 들어요. 그게 좋아요.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사회적 모순이라는 표현을 가끔 접하잖아요. 네. 이런 게 사회적 모순이에요. 질식할 것 같은 청년들도 독실하고 경건한 청년들도 자기 선자리에서 모순을 봅니다. 이거 막 킵에 하다 보면 둘 다 머리에 물음표가 뜨는 거야.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아이샤는? 하디자 혹은 카디자 님은? 그렇죠. 사우디는 백성들을 오랫동안 와하비즘으로 때리고 오일머니로 다독이면서 경직된 체제를 유지를 했어요. 그동안 사회에 필요한 진보는 계속 유예됐고요. 하지만 경제성장은 눈부셨어요. 유예된 진보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2세대 경제적인 성장이 이렇게 눈부셨음에도 2세대 왕자들이 한계까지 늙은 것처럼.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노조를 만든 것처럼. 3세대 왕자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서구 문명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사람. 네, 그리고 3세대 아이돌하고는 달라요. 더 이상 유예된 진보를 미룰 수 없다. 따라서 3세대의 첫 왕이 될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는 유예된 진보를 해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보는 집행유예야. 틀린 뜻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된 이후 내놓는 메시지와 정책도 이를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여성의 운전을 허용했고요. 영화관을 짓기 시작했고요. 남성 후견자 제도를 점차 없앴고요. 종교경찰을 축소했고요. 와하비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게 만들었죠. 왕세자가. 역사 최초로 여성의 격투기 경기가 중계됐죠. 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연도를 압둘 와하브와의 만남으로 지금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이전의 건국 연도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승만을 쌩까고. 즉 와하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연호를 돌렸어요. 중요한 건 제1왕국의 최초 시작이지.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제1왕국의 시점을 와하브와의 만남으로 했어요. 그 해로 했어요. 근데 그거 좀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가 와하브 왕가의 나라야?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죠. 사우드 왕가의 나라잖아. 사우드 원리주의자들은 그 앞을 보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와하비즘 이전의 이슬람은 얼마나 멋졌는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레이완데 쇼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관광을 2019년부터 개방했고, 물론 이건 시작부터 코로나 맞아서 제대로 안 됐지만. 방금 되게 나이스하게 헤이세이 쌩 깠네요.
그래야지 이거 지금 한참 뒤로 가잖아. 그리고 이슬람이 성립되기 이전의 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발표합니다. 이 굉장히 신기하면서 이건 중요하죠. 의미가 있네요. 이슬람에만 얽매이지 않겠다. 이슬람 역사를 뛰어넘은 아라비아의 역사. 근데 이슬람의 역사도 뛰어넘으면 아라비아의 역사는 사우드가와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다. 그쵸. 그것도 하겠다. 그리고 엑스포도 유치했고요. 특히나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를 그 사막에 거대한 보도처럼 생긴 그 도시요. 그렇죠. 그거는 일부예요. 행복도시.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요? 계획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계획을 발표했죠. 도시 전체를 에어컨을 돌리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2019년, 2020년 이때쯤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온갖 SNS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도대체 네옴이 뭐예요? 이런 영상 광고. 근데 이 모든 정책이 다 하나로 묶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하나가 단일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비전 2030이라고 부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달도 간다 그랬죠? 네. 5년 반 남았습니다. 석유산업 위주의 국가 경제를 탈피하겠다. 달이 아니고 화성이다. 네. 달도 갈 거야. 다양한 일자리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청년들의 사회적 무기력을 해소하겠다. 테러리스트 양성국가이자 여성 감금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 성지 순례 이외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전제 군주정을 지켜내겠다. 이걸 다 하면서 물론 우리나라엔 적용 안 되지만 이거 우리 선거 시간에 하는 4페이지짜리 공보하고 좀 비슷한 내용.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발음했어요. 50년 걸려도 못할 걸 얘기하고 있다. 제가 선거 지선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500년 걸려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맹주 자리를 지켜내겠다. 그리고 진짜 맹주가 되어보겠다. 긴장 타는 건 그거죠. 이 500년 걸려도 못할 짓을 못하면 힘들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아라비아의 맹주라고는 하는데 카타르는 자꾸 엇나갈까 말까 하고 있고요. 카타르는 이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집트는 계속 우리 똘마니인 줄 아는데 가끔씩 자장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타르와 이집트의 잠재력은 이미 사우디를 뛰어넘은 분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란은 계속 우리 패권을 위협하고 있고요. 왜냐면 무섭고요. 그걸 다 막아내자면 도미노처럼 연기된 개발 사업과 개혁 사업 중 하나라도 좌초하는 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왕가의 위험. 도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원고와 상관없는 내용인데 자유라는 게 백성을 위한 자유를 요만큼 풀어줘야지라고 하면은 그게 본물처럼 봉제선이 우두두두둑하고 쏟아져가지고 원래 그래요? 네, 결국엔 정치개혁까지 올라갈 텐데 그렇게 상상을 하죠? 네. 근데 군주는 그걸 상상 못합니다. 지 통치 기간 동안 당해본 적이 없고 억압하는 때 실패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틔워주면 얼마나 터질지 모릅니다. 모르죠. 그게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입니다. 안 터질 수도 있는데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아도 터지잖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자, 그래서 사소한 사업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풀려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네요.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정치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란은요. 내가 아야톨라예요. 이제야 드디어 집회를 좀 잠재우고 시민의식이 커나가는 걸 좀 내리누르고 내리놀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견제해가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목에 칼을 우리가 들이댈 수도 있으니까 미국하고 얘기를 좀 잘해보고 싶어요. 톨자. 예. 근데 대통령이 죽었어요. 낡은 헬기를 탔다가. 그래서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어요. 네.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나 왜 웃었지?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불꽃 축제를 하고 있죠, 지금. 그죠? 대통령 사망 기념 나이트클럽 온 시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하고 싶은 대로 되겠습니까? 사우디는 개 중에서 지금 서아시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가장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건 서아시아에서 제일 커요. 꿈은 제일 커. 꿈이 제일 크고 그 꿈을 이룰 돈도 제일 많아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돈이 부족합니다. 내일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예고로 쓸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스라엘이 뭔지는 알아요. 네. 하마스가 뭔지는 까먹었어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있는 무장 조직이죠. 알겠습니다. 피에로의 후신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 أشهد أن محمد رسول